사소한 일들이 드라마가 되고 우연한 것들이 운명이 되었던 일상이 다시금 이전의 밋밋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지난날의 인기를 추억하는 서글픈 배우 같은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별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상상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아무도 없는 공연장 무대 위에 홀로 서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피에로 그림입니다. 나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객석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언제나 그 피에로를 바라보고 있는 관객이 하나 있지 않나요? 모두가 떠나면 그때서야 보이는 한 명의 관객, 바로 나입니다. 주인공이 되는 일은 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1945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조한 크로포드는 수상소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녀의 말처럼 또 모든 연인들이 바라듯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기란 그리 쉬운 경우는 아닙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면서 살고들 있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 이별의 아픔도 익숙해질 만도 한데 매번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잘 헤어지는 방법에 서툴러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의 사랑을 진단해보고 사랑 그 후에 찾아온 이별을 잘 들여다봄으로써 이별이 단지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홍익출판 미디어 그룹에서 펴낸 너와 헤어지고 나를 만났다인데요. 이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꾸준히 상담해온 이별 전문 심리 상담사가 쓴 이별과 사랑에 대한 글입니다. 이별이 잦다라는 건 그만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내 맘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나서일까요?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애사는 길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상담실을 찾아와 누구와 사귀고 헤어진 이야기를 제법 진지하게 하곤 합니다. 결혼은 여러 이유로 삶의 중심에서 살짝 비켜나져 이제 연애는 나이를 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애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만남의 가능성엔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 가능성은 인내심을 잃게 하여 서로를 의미 있게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오랜 강박은 관계에서 파생되는 많은 감정들을 소모적이라 치부하거나 목적을 가지지 않은 관계를 견디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위기감들이 높아지면 타인의 결여를 참을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며 관계를 맺으려는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지만 번번이 좌초되고 맙니다. 연애를 의미 그대로 보자면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리는 일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각자의 욕망들이 뒤섞인 관계 속에서 함께할 가치 있는 존재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무엇을 사랑이라 정의할 것인지는 각자가 자신의 경험들 속에서 찾아 구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별의 순간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부재나 상실 속에서 정확하게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의미 있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과 상처가 생긴 곳을 통해 자신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부에서는 사랑에 담긴 우리의 욕망과 기대에 대해, 2부엔 이별의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아픔과 힘겨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3부에서는 이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4부에선 사랑의 어려움,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며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끝으로 5부에서는 그럼에도 사랑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있는 글 몇 편 가운데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별은 대체로 거의 모든 경우에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 방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떠나거나 남는다는 것은 당연히 누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관계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별 시점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이별이 갑작스러울수록 남겨진 사람의 고통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남겨진 사람은 어떨까요? 얼어붙어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만났던 모든 순간을 되짚으며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랬지? 언제부터였지?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왜 나를 떠나는지 설명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지만 아무 설명도 없거나 물어볼 수도 없을 때는 이유를 찾느라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이별에 명백한 이유가 있어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표현할 대상이 있을 때가 차라리 낫겠다 싶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본능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상황에 대처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일들이 아무 개연성 없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럼 우린 얼마나 불안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논리적이지는 못합니다. 매우 자주 당연한 인과관계를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떻게든 결론을 내어 서둘러 불안과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차라리 자신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도 취업이 어려운 이 시대의 청춘들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이유들을 탐색하는 것보다 희망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별 후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닐 거야 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곧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신경 쓰이게 해서 지친 거야. 재촉하지 말아야 했어. 무척 답답했을 거야.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래. 난 사랑스럽지 않아. 그렇게 날카로운 화살 끝으로 자신의 콤플렉스를 찾아 콕콕 찌르는 동안 한 번 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별의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나에게 향하는 화살의 방향은 조정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 혹은 이별과의 상관관계 속에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나의 어떤 점은 그 무수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들 중 하나이지 일직선으로 연결된 원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감정의 시간차, 상황과 타이밍, 욕망의 방향성과 같은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라면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어떤 개연성도 없는 상대방 마음의 무질서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대가 그저 나를 덜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유를 굳이 물으면 상대는 진실을 숨기려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가수 양준일의 노래 중에 빨래를 걷어야 한다며 기차 타고 떠났어라는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이유를 가져와 열심히 고민해봐도 답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이유를 물어볼수록 그 사람이 원인을 규정하고 관계 선택권을 가진 힘과 정당성을 부여받게 될 뿐 나는 점점 더 작아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동안 서로 동등했으며 스스로를 낮추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그 사람 앞에서 그 어떤 선택권도 없이 남겨진 사람의 마음은 낯선 곳에 느닷없이 놓인 작은 강아지처럼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상실감으로 인해 마음이 마구 흔들릴 때는 차라리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상대방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고 그럼 조금 더 빨리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을 다해 만나고 충분히 상대의 마음을 믿은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당신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대신 상대에게 마음이 변한 이유를 대라거나 책임을 묻는 것 대신에 나를 슬프게 하거나 좌절하게 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당연하게 분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어버린 마음을 마주하는 마음. 어린 왕자가 만난 술주정뱅이 이야기입니다. 허구한 날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어린 왕자가 왜 술을 마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뭐가 그리 부끄러운지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부끄러움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너졌거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반했다는 감각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들로 부끄러워합니다. 부족해서, 달라서, 실패해서, 거부되어서, 캐캐 묵은 일들이 떠올라 다시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 반 남자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갔던 날 하필이면 양말에 구멍이 나서 너무 창피해 내내 아무것도 못한 일이 아직도 창피하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끄러움이란 매우 주관적입니다. 스스로가 사랑받기를, 존경받기를,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좌절되었을 때는 실망을 하는 한편 별 볼 일 없지 않기를, 연민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우습게 보이지 않기를, 함부로 대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부끄럽고 창피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가장 최저선이라 여기는 그 경계에서 말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한마디로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그 경계선으로 데려갑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부끄러운 세계로 상대를 초대합니다. 무장해제하고 드러내고 의지하고 기쁨과 욕망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존재하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어떤 것을 감추게도 되지만 그것조차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이 깊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가요? 사랑이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용감해집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에 번져 신경과 세포를 노곤하게 만들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랑이 끝이 나면 모두 멀쩡했는데 나만 엉망으로 취했던 어제를 기억하는 아침처럼 우리는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끝내 창피해집니다. 그때의 모든 시간으로 돌아가서 한껏 내보였던 모든 것들을 다시 수거해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냉랭해지고 멀어진 사람, 내가 지금까지 알던 사람이 아닌 듯 낯선 사람, 무덤덤하고 더 이상 관계에 의지를 갖지 않는 사람, 떠나고 싶어 갈등하는 사람을 보고 있자면 나 혼자만 사랑했던 것 같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를 정말 사랑했었니? 게다가 나는 여전히 기대하며 이 관계를 의미 있게 생각할 때, 혹은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라도 할 때 우리는 정말 남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창피함을 피하려고 내가 걷어찬 거라 거짓말도 하고 상대를 깎아내려 보기도 하지만 자기를 속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처음엔 연민으로 버티지만 연민은 쉽게 혐오와 호환됩니다. 불쌍해하는 것보다는 바보 같다고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약하지 않게 느껴지니까 말입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움이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것에는 반성과 각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부끄러워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잠깐의 창피함이 아니라 너무 오래 수치스럽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이별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자신을 창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에 나의 가치와 의미를 모두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기준들은 나를 너무 형편없게 만듭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준이란 워낙 오락가락하는 것이지만 이번 생에는 끝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새로운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주장하는 일만은 내가 꼭 해야 합니다. 나를 보는 나만의 기준을 찾고 있는가? 뜻하지 않은 결별로 인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고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훈훈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어느 배우는 매일같이 살며 얼굴을 보게 되니 사랑의 불길이 작아져서 작디 작은 불씨가 될 때도 있는 것 같다면서 누가 먼저든 꺼져가는 불씨에 자꾸 바람을 불어주려는 노력과 정성을 갖고 있다면 사랑에 유효기간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로에게 매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낭만적이고 다채로운 데이트를 기획하여 관계에 활력을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사랑인 건가요? 뇌에서 벌어지는 강렬한 호르몬의 향연 상태, 이것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건가요? 그것이 사라지면 조명이 꺼지고 엔딩 자막이 올라가는 영화처럼 사랑은 끝이 나고 새로운 대상을 또 찾아야 하는 건가요? 평론가 고미숙은
사랑과 연애의 달인 호모 에로스에서 사랑은 몸의 화학적 변이를 동력 삼아 두 사람이 다른 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이것은 도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강렬한 생물학적 역동은 그 궤도로 넘어가기 위한 연료입니다. 로켓이 대기를 뚫고 나갈 때까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나와 세상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와 관념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보하며 두 사람만의 창조적인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우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의 유효기간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은 어쩌면 사랑의 도입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도입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순전히 나의 것입니다. 상대로 인해 촉발되긴 했으나 상대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강렬하고 열렬한 마음은 나에게 잠재된 가득 차 있던 에너지가 흡수되면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사랑에 빠질 수 있고 혼자서도 마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됩니다. 서로가 의미 있게 연결되는 것은 오히려 이 도입부가 지나서입니다. 이때의 에너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고받음에서 옵니다. 외부에서 흥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흥미로운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는 결핍이나 결점을 포함하여 싫지 않은 진짜 모습으로 교체되고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호한 사랑의 환상 대신 자신의 진짜 경험들로 사랑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되는 때입니다. 보고 싶고 뭉클한 감정뿐 아니라 걱정스러움, 서운함, 미움, 연민, 실망, 기대, 존경 등의 모든 감정을 사랑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서로에게 다양한 역할로 존재할 수 있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의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알아갑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해서 노력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성적인 관계에 대한 환상도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섹시함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의사소통, 성의 있는 노력이 즐거움을 얻는데 더 필요한 항목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떨림은 아쉽게도 연결도 되기 전에 파도에 휩쓸려 맥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매우 열정적인 마음이나 감정 상태가 지나면 실망하여 더 가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환상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부정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자기에게 요구되는 노력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니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여기까지만 와봐서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늘 연애 중인 나의 초등학교 6학년 조카는 금방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잘하는데 헤어지기도 아주 잘합니다. 사귀고 있다는 그 아이에 대해 들떠서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는데 좀 지나 물으면 금방 다른 아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금방 헤어지느냐고 물으니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하고 설레고 지켜보고 썸 타고 그 애도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마침내 만나게 될 때까지 다 엄청 좋은데 막상 만나기 시작하면 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조카의 말처럼 사랑은 분명히 기분 좋음이지만 그 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열정의 순간은 사랑의 커다란 고비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집. 사실 엄마라는 존재는 모성의 신화와 더불어
가장 이상화된 거품 캐릭터입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과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엄마는 욕망 대신 사랑과 헌신을, 두려움 대신 지혜를 가진 그런 존재의 기호입니다. 엄마는 구체적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애절한 자기 사랑의 상징이며 개별적 존재라기보다는 안락하고 평화로운 품이라 불리는 어떤 근원적 공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위태롭거나 위안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마음으로 먼저 소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두고 엄마와 연인은 의외의 경쟁자가 되기도 합니다. 엄마가 반대하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접어야 되나 고민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엄마의 돌봄을 떠나 낯선 경험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마만 항상 자기 옆에 있다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고 놀란 적도 있습니다. 자기에 가까운 그런 존재를 사랑에게 기대한다면 사실 엄마의 압도적인 승리가 아닐까 합니다.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마음이라면 당연히 누구도 성에 차지 않을 것입니다. 애써 시작한 사랑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함께하면서도 서로를 외롭게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고 맙니다. 결국 사랑이란 게 무슨 물건을 거래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없음을 타인의 있음으로 채우려는 이기적인 선택에 불과하다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거나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하는 때 사랑을 다시 주워 담아 떠나고 말 거라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외로움에 던져질 거면서 굳이 사랑이라는 모험을 해서 얻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로움은 사랑과 관련이 없습니다. 외로움은 자기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떠난 혹은 보이지 않는 텅 빈 마음의 집, 이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해줘야 그제야 아, 내가 있구나, 아, 내가 괜찮구나 하고 안심을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집에 실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해도 서로의 그 고독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고독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는 있습니다. 스페인의 낭만파 시인이자 작가인 구스타보 아돌포 베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하게 외로움에 관해 이야기할 누군가가 있는 한 외로움은 아름답다. 언제나 자신을 돌보는 주체는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감정, 신체, 환경, 그 모든 것을 돌보고 조종하고 의미 있게 구성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의무이고 자유입니다. 부디 자신을 돌보고 위로하고 책임지는 일을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올 인. 영화나 드라마의 갬블씬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전부 거는 겁니다. 구경꾼들에겐 이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없겠지만 모든 걸 건 본인은 이기면 대박, 지면 쪽박이 되는 피마르는 순간입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질투에 눈이 멀고 분노하고 그러다 결국 헤어지고 나면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건 바로 사랑에 올인해서가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올인해도 괜찮은 대상은 바로 나 자신뿐일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